물가가 오르면 다 같이 손해본다고요? 아니요. 진짜 털리는 건 월급쟁이에요. 이번 달 당신 월급, 숫자는 그대로인데 통장에서 조용히 증발하고 있어요. 이 영상은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금리가 바뀌면 내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봤어요. 근데 금리 말고 우리 생활을 더 직접적으로, 더 조용하게 흔드는 게 있어요. 바로 물가예요. 뉴스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라고 해요. 고작 2%?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마트에서 장 보면 얘기가 달라요. 계란 한 판이 작년보다 2,000원 올랐고 점심 한 끼가 10,000원을 넘긴 지 오래됐어요. 이 2%라는 숫자 뒤에 아무도 말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모두가 똑같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그 손해만큼 이득을 봐요. 쪄내는 이유가 있어. 이 2%라는 숫자 뒤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누구의 금고로 돈을 옮기고 있는지, 왜 같은 물가인데 부자는 웃고 서민은 우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이 구조가 왜 더 극단적인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다 보여요. 뉴스에서 물가 상승률 2.2%라고 하잖아요. 2026년 3월 기준 한국은행 발표 수치예요. 고작 2%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마트에 가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계란 한 판, 고깃값, 점심 한 끼, 체감은 2%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뜯어볼게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라 전체 물가의 건강검진 결과 같은 거예요. 이게 수백 가지 품목의 평균이에요. 쌀, 계란, 고기 같은 필수품 가격이 확 올라도 노트북이나 TV 같은 전자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평균은 안정적으로 나와요. 한쪽이 불타고 있는데 다른 쪽이 얼어붙어서 평균 온도가 적당하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는 물가 안정기조 유지라고 나와요. 숫자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 사는 건 노트북이 아니에요. 쌀이고 계란이고 점심이에요. 평균이 아무리 낮아도 매일 장바구니에 넣는 것들이 오르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완전히 달라요. 뉴스 속 숫자하고 마트 앞에서 느끼는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드러나요. 같은 2%인데 사람마다 맞는 충격이 완전히 달라요. 2024년 1분기 기준 통계청 자료예요. 소득 하위 20% 가구는 소비 지출 중 식비 비중이 31.2%예요. 벌어서 쓰는 돈의 3분의 1이 먹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 고소득층은 식비 비중이 15% 미만이에요. 절반도 안 돼요. 물가가 똑같이 올라도 저소득층은 지출의 3분의 1이 직격탄을 맞아요. 고소득층은 같은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도 체감이 훨씬 약하고요. 같은 비가 내리는데 우산 없는 사람만 홀딱 젖는 구조예요. 2%라는 숫자가 똑같아도 맞는 곳이 다르면 아픔이 다른 거예요. 이걸 좀 더 긴 시간으로 보면 감이 확 와요. 버스비로 보면 감이 와요. 2004년에 서울 버스비가 800원이었어요. 지금은 1,500원이에요. 20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같은 버스, 같은 노선인데 요금이 달라진 거예요. 버스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돈이 가벼워진 거예요. 20년 전 10,000원으로 12번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6번밖에 못 타요. 같은 10,000원인데 절반만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매년 2%씩 가벼워지는 게 40년 쌓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가 2%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돈의 무게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가 2%라는 숫자는 모두에게 공평한 2%가 아니에요. 소득이 낮을수록, 먹고 사는데 쓰는 돈 비중이 높을수록 더 크게 맞아요. 같은 인플레이션인데 누군가는 가볍게 스치고 누군가는 정면으로 부딪혀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물가가 오를 때 누군가는 손해가 아니라 이득을 봐요.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거예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인플레이션이 그냥 물건값이 오르는 현상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부의 이전 장치예요.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그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금고로 들어가요. 어떻게 돈이 이동하는지 아주 단순하게 볼게요. 빵이 5개 있고 사람이 5명이에요. 각자 1,000원씩 갖고 있으면 빵 하나에 1,000원, 딱 맞아요. 근데 여기에 정부가 돈을 풀어서 1인당 1,000원이 더 생겨요. 사람은 5명, 빵은 5개 그대로인데 돈만 2배가 됐어요. 그러면 빵값이 2,000원으로 뛰어요. 이때 누가 이득일까요? 빵집 주인이에요. 빵이라는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물건이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도 같이 올라가요. 오히려 어제보다 더 받아요. 반면 월급만 받는 사람은요? 돈은 2배가 된다는데 빵도 2배가 됐으니 살 수 있는 빵은 여전히 하나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EP01에서 본 보드게임으로 얘기해 볼게요. 같은 게임인데 규칙이 슬쩍 바뀐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현금을 쥔 사람의 말은 한 칸씩 뒤로 밀려나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진 사람의 말은 자동으로 앞으로 나가요. 주사위를 던지지도 않았는데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구조를 정리하면 돈이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여요. 첫째,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서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은 물가가 오르면 가격이 같이 올라요. 근데 은행에 넣어둔 현금은 숫자 그대로 멈춰 있어요. 같은 통장인데 안에 든 돈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둘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로. EP03에서 봤잖아요. 빚은 숫자가 고정돼 있어요. 1억은 10년 뒤에도 1억이에요.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1억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물가가 2배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5천만 원어치만 갚는 셈이에요. 빚진 사람한테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선물인 거예요. 셋째, 월급이 고정된 사람에게서 수입이 유동적인 사람에게로. 물가가 3% 올랐는데 월급은 그대로라면 그건 아무도 통보하지 않는 실질 임금 삭감이에요. 사장님이 연봉을 깎겠다고 하면 난리가 나지만 인플레이션이 같은 일을 해도 아무도 몰라요. 월급 명세서 숫자는 똑같으니까요. 반면 사업을 하거나 자산에서 수익이 나는 사람은 물가가 오르면 수입도 같이 조정이 돼요.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요. 은행 예금 금리가 연 2%인데 인플레이션이 3%라면 매년 1%씩 구매력을 잃는 거예요.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두면 10년 뒤 숫자는 1,200만 원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지금의 900만 원어치밖에 안 돼요. 열심히 모아둔 돈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만 원이 증발한 거예요. 도둑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돈이 줄어들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이게 보편적인 자본주의의 규칙이에요. 어느 나라든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 세 방향으로 돈이 흘러요. 근데 한국은 이 규칙이 좀 다르게 작동해요. 한국 사람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이유가 바로 보여요.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한국 가계자산의 70%에서 많게는 79%가 부동산이에요. 10중 7에서 8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주식, 채권, 부동산에 나눠 담아요. 바구니를 여러 개 쓰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은 바구니 하나에 전부 담아 놓은 거예요. 그 바구니가 부동산이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물가가 오르면 부동산 가진 사람은 자산 가치가 같이 올라요.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산이 불어나요. 근데 부동산 없이 월급만 모으는 사람은 그 돈의 가치가 매달 깎여 나가요. 같은 인플레이션인데 한쪽은 전진하고 한쪽은 후퇴하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요. 2024년 기준 자산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이 17억 4천만 원이에요. 하위 20%는 3,890만 원이에요. 격차가 44.9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과 전세 보증금도 빠듯한 사람 사이에 44.9배의 벽이 서 있는 거예요. 이 격차는 2012년에 이 통계를 만든 이래로 가장 큰 수준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올 때마다 이 벽은 더 높아져요. 여기에 한국만의 구조적 약점이 하나 더 있어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1.9%예요. 석유, 가스 거의 전부를 사와야 해요. 밀은 99%, 옥수수는 97%를 수입해요. 쉽게 말해서 한국은 물가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중동에서 긴장이 높아지면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면 마트 진열대 가격표가 바뀌어요. 이 연쇄 반응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자영업자들은 이 구조에서 가장 먼저 쓰러져요. 한국 자영업자 비율이 23.2%예요. OECD 평균은 15.6%니까 1.5배나 많아요. 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아요. 외식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2019년 15%에서 2023년 8.9%로 거의 반토막 났어요.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가 다 오르는데 메뉴 가격은 쉽게 못 올려요. 올리면 손님이 줄고 안 올리면 적자가 나요. 양쪽에서 쥐어짜이는 거죠. 2024년에 폐업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어요. 역대 처음이에요. 같은 보드게임인데 한국 테이블에는 추가 규칙이 붙어 있어요. 부동산 칸에 말을 올려놓은 사람은 자동으로 2칸 전진하고 월급만 받는 사람은 1칸 후퇴하는 규칙이요. 게다가 한국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20% 미만이에요. OECD 평균이 32%인데 한참 아래예요. 정부가 세금과 복지로 격차를 줄여주는 힘이 다른 나라보다 약하다는 뜻이에요. 구조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판이에요.
여기서 한국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구조가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가 이미 증명한 적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가 생생하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1970년대 미국 이야기예요.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14%까지 치솟았어요. 물건값이 1년에 14%씩 오르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다음 해에 114만 원이 되는 세상이에요. 월급은 그만큼 안 올라요. 당시 연준 의장 폴 볼커가 꺼낸 처방은 기준금리 20%였어요. 1981년 6월이에요. 지금 한국 대출금리가 4에서 5%인데 20%를 상상해보세요. 3억짜리 대출이 있으면 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월급이 통째로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 경제를 통째로 얼려버린 거죠. 약이 너무 독했던 거예요. 결국 인플레이션은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쏟아졌어요. 반대 사례도 있어요. 일본이에요. 1990년대 자산 버블이 터진 뒤 20년 넘게 물가가 안 올랐어요. 디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안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물가가 안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미뤄요. 어차피 내일 사면 더 싸니까요. 기업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직원을 줄여요. 직원이 줄면 소비가 더 줄어요. 소비가 줄면 기업이 또 사람을 줄여요. 이 악순환이 20년 넘게 이어진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걸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러요.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만큼 디플레이션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걱정되는 건 이 두 가지 중 더 나쁜 조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만 계속 오르는 상황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건값만 오르는 거예요. 한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2026년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예요. 숫자만 보면 안정적인 것 같은데 마트에서 장 볼 때 체감은 전혀 달라요. 중동발 유가 불안정이나 미중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 수입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어요. 이 피공이에서 봤던 한국형 트릴레마가 여기서 다시 나와요. 정부가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요. 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최상위 수준이니까요. 안 올리면 원화가 약해지고 수입 물가가 올라서 물가 폭탄이에요. 어느 쪽을 눌러도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구조예요. 한국 국가부채가 약 1,300조 원인데 국민 한 사람당 2,500만 원쯤 되는 금액이에요.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오면 실질 가치가 줄어들어요. 정부 입장에서 물가 상승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 구조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돈을 그냥 쌓아두면 도둑 맞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한테요. 파트 2에서 본 것처럼 예금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낮으면 매년 구매력이 깎여나가요. 은행 예금 2%, 인플레이션 3%면 매년 1%씩 실질 가치가 줄어요. 10년이면 적지 않은 돈이 조용히 사라져요. 통장 숫자는 느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 구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어떤 종목을 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채널은 종목 추천을 안 해요. 구조를 알라는 거예요. 역사 데이터를 길게 놓고 보면 어떤 종류의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이겨왔는지 패턴이 보여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주식, 금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을 보여줬어요. 참고로 미국 S&P 500 지수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예요. 인플레이션을 빼도 실질 7% 정도예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크게 오르내리지만 20년, 30년 단위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이겨온 거예요. 중요한 건 뭘 사라가 아니에요. 내 자산이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 비율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에 취약해요. 반대로 실물 자산이나 투자 자산 비율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10년 뒤에 큰 격차로 벌어져요. 하나만 해보세요. 내 자산 중에 현금성 자산이 몇 %인지 계산해보세요. 예적금, 보통예금, CMA 같은 것들이요. 그 비율이 80%가 넘는다면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예요. 한국은 아까 봤듯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지만 유동성이 낮아서 급할 때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부동산을 빼면 나머지가 거의 현금성 자산인 경우가 많아요. 자산이 부동산 아니면 예금, 이 양극단에 몰려있는 구조예요.
이 구조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요.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10년 뒤에 크게 벌어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같은 무게로 내려앉지 않아요. 현금을 쥔 사람에게서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로 보이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가 돈을 옮기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부동산 편중과 낮은 재분배 효과 때문에 이 벨트가 더 빠르게 돌아가요. 이 벨트의 존재를 아는 것, 벨트 위에 서 있는지 벨트 밑에 깔려 있는지 아는 것, 거기서부터 방향이 달라져요. 다음 편에서는 환율 이야기를 할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내 지갑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물가 이야기의 또 다른 층위가 열릴 거예요. 이 영상은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